안녕하세요. 늦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시원한 맥주 한 잔에 피로를 풀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두고 타 지역 공장에서 일하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저를 키우셨고 성인이 된 저는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하나같이 무뚝뚝하고 남일에 관심이 없는 성격들이라 친해지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하나 있는 같은 라인 선배는 저를 아주 미워하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치하고 세상 모든 것에 불만투성이었던 그 선배는 제게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죠.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뛰어 내려가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 유방암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에 잠 못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라도 할까봐 저한테는 차마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못하고 혼자서 꽁꽁 숨겨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병을 뒤늦게야 알게 된 어리석고 한심한 불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금방 나을 줄 알았어. 근데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 받으면 그때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저한테 사실을 실토하시고 난 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힘들어 할까봐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의지하지도 못하셨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다녔습니다. 물론 일을 빠지면 돈을 벌지 못하니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서 억지로 공장에 나가야 했던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몸은 공장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편찮으셔도 곁을 지키느라 병원비가 모자라면 곁에 있어드리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슬프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올바른 행동은 어머니의 곁에 있어드리는 것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 하루에도 12번 용건 없는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으로 혼자 괜찮다고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유독 힘든 것은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밥을 먹으면 늘 어머니 생각이 났었는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밥 시간이 괴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밥알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기분. 결국 식사도 잘 하지 못하고 나와야 했죠. 그대로 공장 뒤편에 있는 작은 공터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바닥에는 누가 태우다만 꽁초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저것을 물고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는 건지 약간은 이해가 갈 것도 같더군요. 어머니의 얼굴이 구름 위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에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암세포와 싸워가며 혼자 외로운 식사를 그것마저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저만 혼자 배불러 보겠다고 식판에 밥을 받고 자리에 앉았던 조금 전의 상황이 떠올라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웅크린 채 옆으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푹 숙인 얼굴이 이미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래도 그 상황이 딱히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제게 말을 잘 걸지 않거든요. 각자 고민거리, 생각 많은 얼굴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흰 연기를 내뿜기 바쁘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 옆으로 다가온 그 인기척의 주인공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웅크린 저를 보고도
모른 척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제 옆으로 누군가 철푸덕 소리를 내며 티나게 주저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 젠장 큰일 났네. 지금 이 상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뒤뜰에서 울고 있는 머저리 같은 모습을 꼼짝없이 누군가에게 들켜버릴 위기였죠. 어떻게 숨겨야 하나 머리를 굴리느라 일부러 더 느긋한 척 눈두덩을 소매에 비비며 자연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얼굴에 묻은 눈물이 제법 자취를 감출 것이라 여겼었어요. 그런데 웬걸, 소매에 묻은 눈물 콧물이 꼭 엿가락 늘어나듯 쭉 길게 늘어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앉은 그 누군가가 저의 그 소매를 탁 하고 손으로 잡아채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어이 지훈이, 너 지금 왜 우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체를 파악한 저는 두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우는 연유를 캐묻는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공장장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직원이 아니라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 차라리 반대로 별 왕래가 없는 다른 직원인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장장님이 물으니 꼭 사실대로 털어놔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대충 둘러대기가 양심에 찔린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굳게 닫힌 저의 입술은 쉽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남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고민하다 보니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 한심하게 눈물이나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킨 것은 이미 아무렇지 않아져 버리더군요. 그래서 이왕 들켜버린 것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돌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나머지 눈물 흔적들도 소매 끝으로 마저 닦아내면서 말이에요. 그런 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친 공장장님이 흠칫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경 렌즈 너머로 동그래진 눈망울 속에 제 모습이 비추어져 보이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이내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버린 공장장님. 제가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앉아있으니 다시 한번 비슷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너 무슨 일 있는 게냐? 어쩌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기에, 응? 말해봐. 미간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인상을 찌푸린 채로 말투는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그 품에 안기어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릴 뻔했지 뭔가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런 돌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덤덤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하는 듯한 얼굴의 공장장님에게 저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털어놓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조차 저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싫어 한 번도 털어놓아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늦둥이였던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부터 그 후 쭉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고생하셨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어머니 걱정에 공부보다 돈벌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사정들, 그리고 그 핑계로 지금은 아픈 어머니를 두고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몽땅 털어놓았어요. 공장장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경청이라는 것 같았어요. 딱히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반응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만히 들어주고 계시는 것뿐인데도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후에도 공장장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밥은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 밥심. 너는 그런 말도 못 들어봤어?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그 말은 어머니께서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고, 그런데 왜 또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던 건지. 움츠러든 저의 어깨를 공장장님은 툭툭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머쓱함에 할 말이 없어진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밥 안 남길게요. 그런 저를 한번 힐끗 바라본 공장장님은 호탕한 웃음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그 후로도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그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 생각을 대책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보아도 제 마음에 드는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우울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흘러갈 때마다 저는 혼자 아픈 몸으로 느리게 흐르는 시간들을 견디고 있을 어머니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불편해져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신 후에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안 그래도 수술 이후 몸이 불편해 혼자 움직이기가 힘든 분인데 화장실에 혼자 가시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더 다치게 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에 꼭 불이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여기서 일을 하고만 있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엄마 곁에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멋대로 판단해 결정을 내렸어요. 며칠 쉬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누구에게 동의를 구할 여력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충분히 차분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아도 다시 그런 상황이 제게 닥친다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공장장님께 일방적인 통보를 날렸답니다. 어머니께서 안 좋아지셔서 고향에 내려가야겠습니다. 일주일만 자리 비우겠습니다. 공장장님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무어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머리가 돌아버린 상황에 그런 사소한 말들은 아무 기억이 남지 못했죠. 불이 나게 고향으로 달려가는 길. 너무 겁이 나서 그런지 처음과는 달리 눈물도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여 수술한 부위가 잘못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질 않아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발목을 다치시고 넘어지면서 허리와 손목까지 삐끗하셨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느 자식이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아픈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이 쉽지가 않더군요. 본능적으로 원치 않는 일이라 그랬을 수도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 상상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직접 고향에 내려가 처음으로 마주한 어머니의 아픈 모습은 내려오는 길 내내 덤덤히 참아냈던 눈물이 무색할 만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 동시에 안도했어요. 아직 어머니께서 다 나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겉보기에 괜찮아 보인다는 것에 저도 모르게 안도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엄만 진짜 괜찮은데. 많이 놀랐지? 나도 이 나이 먹고 넘어져서 상처에 연고 발라보는 게 어찌나 창피하던지. 나이 드니까 균형 잡기도 쉽지 않아. 넘어지겠다 싶은 순간에 순발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어머니께서는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더 그런 말씀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창피했는데 제가 오는 바람에 더 창피해졌다는 둥. 나이가 드니까 창피할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둥.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의 그러한 말씀들에 안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안도감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병원 1층에 있는 매점에 다녀오려고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까지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병실 문 앞에 당도하면서 어머니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조용히 낑낑거리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뒤척이지 못해 괴로워하는 표정.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을 탓하는 듯한 표정과 함께 조용히 내쉬어지던 그 한숨. 그제야 어머니의 달콤한 눈속임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팔과 손등에 매달린 주렁주렁한 수액줄, 파리한 안색, 갈라지고 찢어진 입술, 며칠을 감지 못한 머리카락. 그렇게 저는 한참이나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저를 마주할 준비가 되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 후 일주일간 저는 어머니의 곁에서 손발이 되어드렸어요. 자꾸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죠. 엄마, 그냥 아들 있을 때만이라도 누리셔. 내 앞에서 아픈 척 좀 해. 본심이 들어간 말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더군요. 불편하고 난감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일주일 내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과자들을 잔뜩 사와 어머니 침대 옆에 쌓아두고 하루 종일 제잘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잊지 않고 자리를 비워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억지로 고통을 참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음껏 아파하실 수 있도록. 물론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게 해달라고. 꿈같던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굳이 괜찮다는 저를 억지로 이겨먹은 어머니께서 병원 로비까지 그 몸을 이끌고 배웅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뒤돌아서 병원 문을 완전히 빠져나오며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웃는 거 봐서 엄마 좋네. 무작정 걱정하고 화내지 말고 엄마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 엄만 진짜 행복해. 하나도 안 슬퍼. 엄마 보면 활짝 웃어주는 우리 예쁜 아들이 있어서.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함께 웃기만 했던 것이 어머니께 좋은 활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말이죠. 그냥 그 일주일처럼 계속 어머니 곁에 붙어있고만 싶을 정도로. 하지만 현실은 이미 저를 버스에 태워 공장 기숙사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한참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후의 시간대였어요. 평소에는 제게 관심도 없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밖에 나누지 않았던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제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고향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는 순간까지도 어색했죠. 공장 사람들이 그런 말을 건네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함께 얼굴을 보고 지냈던 사람들이 제게 그런 말을 건네어준다는 것이 고맙고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색한 미소가 오고 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진 선배가 식사를 마친 후인지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덕분에 제게 말을 걸던 직원들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주일씩이나 회사를 결근하고 말이야, 일 똑바로 안 해?
그동안 을에 제게 그래왔듯이 저를 향한 시비가 시작되었어요. 그 선배의 행동에 피곤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좀 내버려 둬줄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 위로 맴돌았어요.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그런 저의 표정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죠. 어쭈, 표정 봐라. 야, 너 뭐 믿고 그렇게 나대냐? 인상 안 풀어? 이게 아차 싶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그 선배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잘 지나왔었는데, 선배는 저의 구겨진 얼굴을 지나치지 않고 마치 잘 걸렸다는 듯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곧 멱살을 잡기라도 할 기세였죠. 본능적으로 마주쳤던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선배가 입을 가만히 두질 않더군요.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듣자 하니 고향 갔다 온 거라며? 야, 누구 여기 고향 없는 사람 있나? 여기 누구 엄마 없는 사람이 있냐고. 누구는 팔자 좋게 엄마 보고 싶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얼굴 보고 오고, 누구는 빠진 놈 대신해서 힘 빠지게 일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맞냐? 맞아? 너만 엄마 있어? 어? 유치했습니다. 정말 유치한 시비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소리가 듣기 싫고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몹시 싫었고, 편찮으신 어머니께 다녀온 제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 쪼르르 달려갔다고 비꼬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화가 머리 끝에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는 가지고 있던 짐가방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 선배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만 화를 분출하면 선배가 놀라서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겪어놓고도 제가 영 그 선배를 물렁하게 봤던 것이었죠. 선배는 화를 내는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짐가방을 바닥에 던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선배가 제 멱살을 잡고 그대로 저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군요. 힘이 없는 저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고, 등을 돌려가던 다른 직원들이 그런 저희를 말리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만하라고, 회사에서 못들 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 선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 저를 향해 달려들고 또 달려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는 그 선배의 몸을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면 몸을 피하고 또 피하고, 하지만 그것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수를 잃혔어요. 선배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도망치는 저의 멱살을 능숙하게 잡아챘습니다. 꼼짝없이 선배의 손에 잡힌 내 모습, 그 자세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은 아주 짧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눈앞에 별이 번쩍했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뜯어말리는 욕치거리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제대로 한 방 맞았구나. 얼굴에 주먹질을 당해본 것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되도록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군요. 많이 아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주먹으로 턱을 치는데 왜 입술이 찢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빨을 채 다물지도 않은 순간에 무력이 가해지니 제 송곳니에 입술이 찢어지더라고요. 어금니에 잘못 씹혀 터진 입안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얼얼하고 짜릿한 기분이 불쾌하게 얼굴을 감쌌고, 그것은 한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붙잡고 볼품없이 바닥에 고꾸라진 저를 그 선배는 신명나게 밟아댔습니다.
결국 저희를 말리던 직원들 중 한 명이 그 선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싸움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싸움이라고 하기에도 웃긴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선배에게 일방적으로 분풀이 상대가 되어드린 셈이었거든요. 저를 한 대 치고 그 선배는 속이 후련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한 대 맞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는 나한테 시비 걸지 않겠지. 다시 업무 시간이 시작되고 일을 하는데도 선배는 종종 제 앞에 나타나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자신이 제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제가 그 주먹에 날아가 버린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연신체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욕지거리를 뱉어댔죠. 참다 못해 제 옆에서 함께 일하던 상사가 한 소리 했지만 그것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결국 제 귀를 닫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맞은 곳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날따라 하루가 어찌나 안 가던지. 그런데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 쪽으로 공장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표정 없는 얼굴로 저와 그 선배를 불러내셨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잔뜩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꾸해버린 것이 오히려 제게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나기라도 할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쫓겨나면 당장 일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긴장하며 뒤따라간 곳에서 공장장님은 저희에게 말없이 봉투 하나씩을 내미셨어요. 어쩐지 차마 그 봉투를 열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열지 못하고 봉투 끝을 하염없이 매만지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그런데 그 선배는 그런 것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자신 있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흠칫하더니 공장장님을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목소리로 묻더군요. 이게 뭡니까? 공장장님은 제게도 어서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눈짓하시며 그 선배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동진이 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사직서 써라. 너처럼 엉망진창에 회사 분위기 다 망치고 사람까지 두들겨 패는 놈 필요 없다. 나는 너 같은 인간 말종하고는 일 더 못한다. 우리 직원들도 너 같은 놈 곁에 더는 못 두겠다. 선배의 봉투에는 사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선배는 짜증난다는 듯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공장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봉투를 다시 주어 선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또 욕지거리를 내뱉는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평소에 행실이라도 좋았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어. 그동안 내가 너 봐온 것들,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들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더 진상 피우지 마라. 지훈이, 너는 얼른 봉투 안 열어보냐? 선배가 욕을 내뱉고 공장장님이 나무라는 것을 넋놓고 보고 있으니 공장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건네신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긴장이 되었어요. 설마 오늘 하루 저 선배와 싸웠다는 이유로 제게도 사직서를 주셨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다 한들 어찌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기가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제발 사직서만은 아니기를 기도하며 봉투 속에 들어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투 속에 들어있는 종이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대로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공장장님께서 제게 건네신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직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었어요. 그것도 50만 원.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공장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말없이 윙크를 날려주시는 공장장님의 얼굴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공장장님의 표정이 싹 변하며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제 이마에 아프지 않은 꿀밤을 놓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긴 뭐야 이거사. 보면 모르겠느냐? 눈 크게 뜨고 잘 봐. 돈이잖아. 그 실없는 농담에도 웃음이 나지를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 돈을 봉투에 다시 넣어 공장장님께 내밀었어요. 이걸 왜 저를 주시느냐고. 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이 돈을 받느냐고. 그때 공장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줄 때 받아. 이런 날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 너 보니까 나 어릴 적 생각도 나고 해서 힘내라고 주는 거야. 다른 뜻 없으니까 갚을 생각 말고. 그리고 나중에 주변에 너처럼 도움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그때 꼭 도와. 너같이 성실하고 부모 생각할 줄 알고 착한 놈은 이런 도움 받을 자격 있는 거야.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선배 직원을 내쫓아주고 제게는 자신의 개인 사비로 50만 원을 쥐어주셨던 그 공장장님은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공장장님에게 제 마음 다해 갚기도 전에 떠나신 것이었죠. 공장장님과의 갑작스런 이별이 속상하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이 제게 봉투를 쥐어주셨던 그날 이후부터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해야만 하니까 하는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조금은 행복을 꿈꾸어 보기로 했어요. 제 행복을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희망을 갖고자 마음먹으니 한층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저를 볼 수 있더군요. 공장장님과는 그렇게 인연이 끊겼지만 그분으로 인해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한 제 삶엔 점차 행복이 찾아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순간에도 그분께서 주신 50만 원만큼은 손도 대지 않고 부적처럼 지니고 지냈었어요. 그냥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정말 제게 부적이 되어주었던 것인지 좋은 기회로 사업을 할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평범한 공장 직원에서 사업가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도 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저의 일이 생겼다는 것이 기쁘고 벅찼어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일이 풀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제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남들은 제게 말했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 제 비결이 그 50만 원짜리 부적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50만 원이 제게 가져다 준 용기와 희망은 제 삶을 그렇게나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어머니는 완쾌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완쾌가 물론 그 50만 원 덕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어쩐지 그분의 마음이 중요한 순간에 와닿은 것만 같았어요. 어디에서 뭘 하고 지내시는지 도통 알 길이 없는 공장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텔레파시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꼭 닿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꼭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회사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서럽게 우는 직원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 눈빛, 말투, 불안해하는 몸짓에서 단박에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직원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왜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했었지? 번뜩 후회가 밀려들었죠. 저 사느라 바빠서, 일에 신경 쓰느라 바빠서 정작 직원들을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 몸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어 보이는 직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지난날의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우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바보처럼 굳어있던 그때의 제 모습.
그리고 제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공장장님의 마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망설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공장장님의 50만 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제 지갑에서 꺼낸 50만 원을 함께 넣어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역시나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다시 제게 내밀었어요. 받을 수 없다고, 이걸 왜 자기가 받느냐고 밀어내는 직원의 모습이 몇 년 전의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더군요. 그래서 절로 웃음이 나는 것을 꾹 참으며 그 예전에 공장장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 없어요.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희수 씨 주변에 도움 필요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오늘을 떠올려 보세요. 저도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부족과 마음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같이 성실하고 부모 생각할 줄 알고 착한 놈은 이런 도움 받을 자격 있는 거야 라고. 그분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희수 씨한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생각에 눈물 지을 줄 아는 착한 사람은 가끔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직원은 뭐라 대답도 잘 하지 못하고 엉엉 목 놓아 울며 봉투를 끌어안았어요. 그 표정에서, 그 떨리는 손길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를,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를. 그렇게 그 직원을 도왔지만 어쩐지 마음이 후련하지는 못했어요. 얼른 그 직원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경험해본 사람이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은 그렇게 빨리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고 그 사이 제 머릿속에는 그 직원에 대한 걱정이 점점 줄어들어갔죠. 할 일이 많아 잊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일을 시작한다던 그 직원의 앞길을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응원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길을 택하든 좋은 일만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도 고요히 흘러가는가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다시 걱정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부터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제가 얼른 장가에 들기를 바라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사느라 어머님 눈엔 제가 어머니를 챙기느라 제가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혼자 사시는 건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해대고 어머니께서도 혼자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친구분들에게 수소문해서 요양원을 알아오셨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께서 알아오신 요양원보다 환경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시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영 내키지 않았어요.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아무리 기술이 좋고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들인 저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일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 집을 비우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에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첫날, 그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그곳에는 초롱초롱하고 맑았던 얼굴만이 여전한 예전에 그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를 만나게 되어 마치 무척이나 반갑다는 듯이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서 말이죠. 저는 그 직원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하고 다니는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그리고 그간의 세월이 많이 흘러 있었는데도 바로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희수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요즘 엄청 잘 나간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한국에 없다고 들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쭉 오래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
종종 희수 씨의 소식을 전해줬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외국계 기업에 합격해 그곳에서 지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희수 씨의 소식은 듣는 내내 제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만난 곳의 요양원이라 말을 뱉고부터 흠칫했어요. 희수 씨의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셨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수 씨는 여전히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미국으로 날라버린 딸,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희수 씨와 마주친 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설마 너 지훈이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희수 씨의 아버지는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공장의 공장장님이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공장장님에게로 다가가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턱이 빠질 것 같은 저와는 달리 공장장님은 익숙한 말투로 늘 그랬던 것처럼 농담을 건네셨어요. 아이고, 무릎 닳겠다 닳겠어. 누가 보면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줄 오해하겠어. 그렇게 저희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공장장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다는 게 큰 충격이었던 저는 그 앞에서 울어버려서 또 꿀밤을 맞고 말았지만 말이에요. 알고 보니 공장장님이 전근을 가신 후 제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공장장님은 그곳에서 몸을 다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바람에 집안이 기울어갔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딸이 열심히 살아 외국 기업에 보란듯이 합격하고 기울어져 가던 집안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딸이 바로 희수 씨였습니다. 저는 공장장님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부적 기억하세요? 공장장님은 도저히 모르시겠다는 듯 자기가 언제 제게 부적을 주었느냐고 물어오셨어요. 그때 저한테 주셨던 50만 원 말이에요. 저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거든요. 저한테 주신 그 50만 원이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부적 같은 존재였어요. 그 돈을 지니고 다니면 제가 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긋지긋한 현실에 진절머리치면서 몇 번이고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나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서 제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을 때 그 돈을 생각하고 그때 공장장님을 떠올리면 마법처럼 희망찬 마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공장장님 그 마음 하나에 많이 의지하고 기대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일도 잘 풀리고 전보다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좋은 습관도 생기게 됐어요. 진짜 귀한 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보물처럼 아끼며 지냈었는데 그렇게 아끼던 걸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사실 옆에 있는 희수 씨예요. 왜 공장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갚을 생각 말고 다음에 저처럼 힘든 사람 만나게 되면 꼭 도와주라고. 저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 희수 씨를 도왔던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인연이 됐네요. 내게 커다란 부적이었던 공장장님의 50만 원. 돈보다 제게 더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은 공장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희수 씨와 제가 줄줄이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분께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갚았던 것이 결국은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희수 씨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공장장님을 함께 챙겨 보살피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것 빼고는 다른 불편한 것이 없으신 분들이라 제가 딱히 보살필 것이라고는 없지만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소소한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결혼을 하는 것으로 못다 했던 효도를 해보려 합니다. 저 꼭 결혼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